민주당은 어쨌든 1주택자에 대한 혜택들은 좀 고민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종부세도 그죠? 1주택자에 대해서는 완화해야 된다. 뭐 이렇게 이제 원내대표도 이야기하는 상황이니까요. 그럼 이제 문제가 뭐냐 그러면 규제 완화를 하고 싶은데 제대로 못하고 있고 1주택자에 대한 혜택만 주면 똘똘한 채로 계속 갈 수밖에 없거든요. 사실은 이건 바람직하지 않아요. 지금 안 그래도 가격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죠? 양극화되어 있는데 가격 상승률이 똑같아도 계속 벌어지거든요. 여전히 부동산 하락을 예측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가능성은 없나요? 여러분들 이제 유튜브를 보시거나 아니면 요즘 전문가라고 해서 유명한 분들이 사실은 거의 정해져 있어요. 손가락에 꼽을 겁니다. 뭐 저도 유명한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그런 분들이 이제 말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 걸 잘 이렇게 확인하시는 게 좋아요. 올 초만 하더라도 저하고 이제 같이 토론을 해보면 폭락한다라고 이야기했던 분들이 지금 집사라고 이야기하거나 아니면 집값이 미쳐가고 있다든지 이런 이야기를 하시고, 그거는 이제 예측이 아니고 중계죠. 그래서 그런 거는 좀 잘 보시고 판단하시는 게 좋고요. 저는 내부적으로는 하락할 변수는 없다라고 봐요. 수급이라든지 우리가 경기, 그 다음에 뭐 금융적인 상황, 금리라든지 이런 걸 본다 그러면 앞으로 좋아질 것만 남았지 나빠질 건 거의 없습니다. 근데 대외적인 변수에 의해서 움직일 수는 있겠죠. 이를테면 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다든지 이렇게 된다 그러면 뭔가 우리나라한테 좀 다른 영향이 올 수가 있거든요. 관세를 올린다든지 그죠. 그런 이제 대외적인 영향으로 인해서 부동산 시장에 이제 좀 부정적인 영향이 올 수는 있는데요. 또는 뭐 중국이 대만을 침공한다든지 이런 시나리오들이 몇 가지 있긴 합니다만 그런 건 다 대외적인 변수죠. 우리가 예측하기는 되게 힘들어요. 물론 뭐 트럼프 후보는 아마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그렇지만 뭐 어쨌든 그런 대외적인 상황에 의해서 바뀌는 걸 제외하고 나면 현재 자체적인 상황에 의해서 바뀌는 건 거의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 올 초에 이제 폭락을 주장하셨던 분들도 대부분 부동산 PF 이야기를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뭐 나라가 망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시고 항상 뭐 4월 위기설, 5월 위기설, 6월 위기설인데 다 지나갔는데요. 또 7월 위기설은 요즘 안 들리는 것 같아요. 어쨌든 뭐 그런 분들은 계속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사실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부동산 PF 많이 잡아도 한 30조 정도 정부에서 예상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우리나라 5대 시중원에 의해 1년 영업이익입니다. 그게 우리나라 금융 시스템을 흔들고 나라 경제를 흔들까요? IMF보다 더 심각한 상황. IMF를 겪어보지 않고 계속 그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IMF 때는 우리나라 대기업이 반이 망했어요. 그래서 그런 상황하고 지금하고 비교하는 거는 정말 조금 더 공부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양극화를 예상하셨는데 앞으로 안 팔리는 집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일단 지역이 제일 중요하겠죠. 우리가 뭐 부동산은 입지입니다. 그러니까 지역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부분 아시는 주거선호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주거선호 지역이 될 수 있는 서울 같은 경우는 7광역 중심이라고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는데요. 뭐 그런 지역, 그리고 서울과의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되는데 뭐 대부분 교통 여건이 개선되는 거죠. 뭐 GTX 같은 걸로 해서. 그런 지역들 같은 경우는 뭐 서울에서 좀 떨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일본의 사례를 본다 그러면 여전히 뭐 유지가 되면서 괜찮으실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은 데들, 20년 정도 된 아파트. 우리가 제일 인기 없는 아파트가 15년에서 20년 된 아파트예요. 왜냐하면 이게 신축도 아니고 재건축 이슈도 없고 뭐 이러다 보면 사실은 뭐 크게 호재는 없거든요. 그런데 서울하고 이제 접근성도 떨어지고 규모도 적고 뭐 이런 단지들 같은 경우는 앞으로는 이제 황금성이 떨어질 거예요. 말씀드렸듯이 팔리지를 않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우리가 수익성에 기대어가지고 대부분 예측을 했는데요. 앞으로는 우리가 황금성, 즉 내자산 가격을 낮추지 않고 내놨을 때 아니 10억 아파트를 5억에 내놓으면 금방 팔리죠. 그죠? 근데 그게 아니고 10억 아파트를 10억에 내놨는데도 그죠? 잘 팔릴 수 있는 게 황금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황금성이 좋은 아파트가 사실은 수익률도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황금성에 이제는 좀 초점을 맞추고 아파트를 고르시는 것이 좋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형 단지들 5,000세대씩 막 10,000세대씩 있는 단지들이 인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최근에 이제 올림픽파크 포레온 같은 경우는 23억 거래까지 지금 나왔다는 말이 있어요. 구평. 뭐 아직 저게 확인된 건 아닌데 20억 초반대 지금 거래되고 있거든요. 그게 분양가가 13억이었습니다. 다들 뭐 청약 뭐 어쩌고저쩌고 이야기를 많이 나왔었는데요. 어쨌든 그때 청약 포기하신 분들은 지금 엄청나게 배 아프실 거예요. 거의 10억이 올랐어요.
근데 왜 오르느냐? 그게 강동구입니다. 근데 지금 거의 헬리오시티하고 가격이 거의 같아지고 있어요. 이런 대형 단지들 같은 경우는 황금성이 좋아요. 일단 수요가 많이 들어옵니다. 최근에 이제 1000세대 아파트가 1년에 10건 거래될까 말까 하는 단지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수요가 이제 5000세대 아파트에 비해서 좀 약한 거죠. 5000세대 아파트는 한 200건씩 이렇게 거래되거든요. 그래서 단지 규모에 비해서도 상당히 거래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데들은 아무래도 이제 가격대별로 그 매물들이 있고요. 그래서 매물이 갑자기 없어지고 이러지는 않거든요. 근데 1000세대 아파트는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집주인들이 매물을 걷어들이고 이러면 매물이 없어집니다. 그럼 거래가 안 되면 좀 지지부진하죠. 뭐 이런 흐름도 있고요. 그래서 매물이 좀 가격대별로 좀 어느 정도 있으면서 층항에 따라서는 우리가 가격대가 좀 다르지 않습니까? 1, 2억 차이도 훌쩍 나니까요. 그래서 대단지 아파트들이 또 인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요소들을 갖춘 지역들, 단지들이 좋겠죠. 고층 아파트 사지 마세요라는 말이 있는데 왜 그런 건가요? 그거는 나중에 이제 재건축이 될까 안 될까 뭐 이런 논란이 최근에 좀 있는데요. 주상복합 같은 경우는 저희가 뭐 50층 이런 아파트들이 있는데요. 그것도 사실은 잘 모르고 하시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50층 정도 되면 아마 나중에는 아마 리모델링 할 가능성이 일단 좀 크다고 볼 수 있고요. 리모델링 한다 그러면 아마 세대 분리형 리모델링을 할 가능성이 커요. 왜냐하면 예전에 우리가 지금 재건축 이야기하는 그런 오래된 주상복합 아파트들 같은 경우는 타워팰리스 이런 거거든요. 그게 한 20년 정도 이제 되어 갑니다. 이제 그런 아파트들 같은 경우는 대형 평형이 많아요. 예전에 지어진 아파트들. 그러면 이제 세대 분리형으로 리모델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50평이나 100평을 가지고 있으면 반을 쪼개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일반 분양분으로 이제 돌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고 뭐 할 수 있는 방법은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뭐 앞으로 뭐 100층 올려야 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렇게 진행되는 건 아니고요. 지금 공사비가 상당히 문제가 많이 되고 있거든요. 재건축하는 데 있어서는. 말씀드렸던 대로 50층 아파트를 100층을 올리면 이게 공사비가 거의 더블로 들 수가 있습니다. 이게 50층 넘어가는 순간 공사비가 확 뜁니다.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아마 공사비 문제 같은 경우는 그 시공회사에서 저는 이제 상당 부분 이제 흡수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개발할 거라고 봐요. 시간은 걸릴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나라 이제 시공의 제일 문제점이 현장 시공이 많아요. 현장에서 대부분의 이제 시공 행위들이 이루어지는데 이거는 이제 그 날씨 여건에 따라서 못할 수도 있고요. 뭐 그리고 최근에 이제 현장 공사들이 대부분 이제 외국 노동자들이 많이 합니다. 그래서 단가들도 많이 올라가고요. 근데 우리가 공장에서 그걸 제작할 수 있습니다. 많이. 그래서 외국 같은 경우는 그 공장에서 이렇게 제작해서 와서 조립하는 방식들을 많이 쓰거든요. 뭐 이런 식으로 혁신이 이루어지면서 상당히 단가를 떨어뜨릴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렇게 된다 그러면 그런 문제들도 좀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자꾸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는 무엇이며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예, 윤석열 정부는 어쨌든 규제 완화의 기조는 쓰고 있죠. 그런데 사실은 제대로 된 규제 완화는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국회를 통과해야 되는데 국회 민주당에서 그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유예나 보류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2주택, 3주택 이렇게 나가는 거를 조심하시라라고 대부분 많이 이야기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공시가 현실화율을 진행을 안 시키고 있고요.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예전에 비해서 낮추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재산세라든지 종부세가 낮아진 거예요. 이걸 그냥 원래대로만 돌려놓더라도 여러분이 2배, 3배씩 내셔야 돼요. 근데 다음 정권이 이제 어떻게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정치적 리스크를 저는 이제 좀 조심하시는 게 좋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민주당은 어쨌든 1주택자에 대한 혜택들은 좀 고민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종부세도 그죠? 1주택자에 대해서는 완화해야 된다. 뭐 이렇게 이제 원내대표도 이야기하는 상황이니까요. 그럼 이제 문제가 뭐냐 그러면 규제 완화를 하고 싶은데 제대로 못하고 있고 1주택자에 대한 혜택만 주면 똘똘한 채로 계속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강하게 오르는 데가 아시다시피 강남하고 마용성 이런 지역들이에요. 이런 지역들이 0.2% 이상씩 오르고 있습니다. 0.2%만 돼도 우리가 연율로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한 10% 정도 되는 좀 강한 상승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의미 있는 상승세라고 제가 이야기하는데요. 이런 상승세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건 바람직하지 않아요. 지금 안 그래도 가격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죠? 양극화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게 가격 상승률이 똑같아도 계속 벌어지거든요. 20억이 10% 오르면 22억이 되지 않습니까? 그 10억 원 10% 올라도 11억이에요. 그럼 계속 가격차는 벌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밑에 있는 하위에 있는 아파트들을
가격이 더 올라야지 이게 가격 차이가 벌어지지 않는데요. 지금은 이제 반대예요. 오히려 주거산업지역은 더 오르고요. 하위는 상승률도 낮아요. 노도광은 0.0 몇 프로예요. 지금 뭐 오르긴 하는데요. 근데 이건 연율로 따지면 5%가 안 되기 때문에 사실 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5% 기준으로 저는 이제 보는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물가 상승률이나 소득 증가율을 치면 대부분 1년에 한 5%는 올라야 돼요. 자산 가치라는 게. 뭐 실제로 우리가 여러분이 이제 점심을 드시거나 이러는 거는 5%씩 꼬박 올라요. 그래서 이제 10,000원으로 드실 수 있는 점심이 거의 없어요. 찾아보시면. 근데 집값이 왜 떨어지겠습니까? 그런 상황인데, 그죠? 예. 근데 어쨌든 이렇게 그 격차가 계속 벌어지는 건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정책 기조가 저는 좀 여당이나 야당이나 좀 같이 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하반기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는 무엇인가요? 금리는 이제 급격하게 오르지 않느나 그게 변수는 아닌 것 같고요. 이제 적응해 가는 단계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상당수 아까 말씀드렸지 반 가까이 이제 그죠 떨어졌으니까요. 어느 정도 이 정도 수준에 있으면 뭐 사는 분들이 그렇게 불편해하지는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하반기 부동산 시장에 제일 큰 영향을 미칠 변수는 경기라고 봐요. 경기의 선행지표는 수출 증가율이거든요. 우리 뭐 반도체하고 자동차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변수가 작년 7월 달에 바닥을 찍었고요. 계속 지금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거의 뭐 지금 1년 가까이 이렇게 증가를 하고 있는데요. 수출 증가율이 6월 달에도 좋았었어요. 괜찮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계속 그렇게 될지, 그죠? 예, 아까 말씀드렸지, 그 트럼프 후보가 이제 당선이 될 때, 이게 우리나라한테 어쨌든 압박이 올 겁니다. 그럴 경우 이제 이 경기 변수가 이제 어떻게 바뀌어갈지. 경기 변수는 이제 수요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이제 뭔가 좋아지고 월급이 오르고 이러면, 그죠? 집을 사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고요. 또 이게 분위기, 심리에 굉장히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지금 뭐 금리도 떨어질 것 같고, 뭐 이게 수급 상황도 아파트도 거의 안 지어지는 것 같고, 그죠?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긍정적인 상황들이 계속되는데 경기가 이제 뭐 거기 찬물을 끼얹는 역할을 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하반기에는 저는 이제 좀 경기 지표들을 좀 유심히 보는 게 부동산 시장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하반기와 내년 부동산 시장을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네, 저는 지금 추세가 계속될 거라고 봅니다. 그 말씀드렸듯이 이제 경기 상황들도 좋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금융 상황 같은 경우도 뭐 장기적으로 긍정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급 상황인데요. 아직까지 수급 상황이 본격적으로 이렇게 도래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수급은 이제 고칠 수가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아파트는 분양을 하면 3년이 요즘 거의 한 4년 걸려요. 4년 후에는 나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입주 물량이 계속 줄어드는 이유도 공사 기간이 길어져요. 4년, 5년 뭐 이렇게 길어지면 이제 더 이제 입주 물량이 줄어들 수 있겠죠. 수급 상황이 올해 말이나 내년 초까지는 그나마 둔촌주공이 있기 때문에 서울에서 이제 크게 부각되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2025년 하반기라든지 26년, 27년으로 갈수록 거의 이제 절벽 상황으로 갑니다. 근데 수급 상황이 절벽 상황으로 가면 말씀드렸듯이 전세가가 이제 폭등할 수가 있거든요. 전세가는 입주 물량이 변수예요. 그래서 신규 아파트들이 이제 거의 안 지어지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는 이제 수급 변수들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거예요. 그래서 25년으로 간다 그러면 뭐 지금보다도 훨씬 더 집값에 긍정적인 뭐 상승의 기류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들이 더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뭐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집값이 서서히 오른다고 보시나요? 예, 뭐 저는 어떤 분은 더 폭등한다고 막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신데요. 폭등하기에는 지금 경제 상황이 그렇게 좋은 건 아니고요. 또 집값 수준도 상당히 높아요. 아시다시피 지금 서울 주거선호지역 같은 경우는 그 예전 가격을 대부분 회복했습니다. 어저께 이제 보도자료를 하나 만들었는데요. 아마 언론에 좀 있으면 나올 겁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우리가 최고가로 30평대 최고가로 거래된 10개를 이렇게 뽑아가지고 2021년과 24년을 비교를 했어요. 그래서 다른 지역들은 다 회복률이 뭐 80%, 90% 정도 수준인데요. 서울은 103.1%예요. 그러니까 이미 21년 정고점을 뛰어넘은 거예요. 예, 그런 상황인데 지금 다시 막 그 21년과 같이 그죠? 20%씩 이렇게 오를 것 같냐? 막 그렇게 보이지는 않고요. 물론 뭐 특정 지역이 이제 그렇게 될 수는 있는데요. 우리가 21년도에 20% 오른 거는 서울 전체적으로 봐서 그런 거거든요. 근데 뭐 서울은 이제 말씀드렸던 외곽 지역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역들까지 뭐 20%씩 오른다.
그럼 조고 선호지가 한 30, 40% 올랐다는 말이니까요. 이런 상황이 되기는 사실 쉬운 건 아닌 것 같고요. 우리가 뭐 물가 상승률이나 소득 증가율 수준 그 정도 선에서 이제 꾸준히 오르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는 거죠.